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매도란 게 뭐냐 이거를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는 주식을 없는 빌공짜거든요. 없는데 판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루어지냐.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시기를 생각해 볼게요. 나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A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주식이 없어요. 없는데 A 회사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이 있으면 이걸 팔고 나중에 살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도 주문을 넣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증권을 결제한 다음에 빌린 증권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사서 상환하는 이런 방식이 공매도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사실 오늘 주제를 공매도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랑 저희 창호님하고 잘 찾아봤어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든 게 이해인데요. 아니, 원래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생겨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상승할 때는 상승에 베팅을 해서 낮은 가격일 때 뭐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게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되게 내년에 주식시장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쟁도 많았고 또 돈도 너무 많이 풀렸고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시점에 오면 주가가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게 틀림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라는 거죠. 주식을 우선 빌려와서 빌린 주식으로 다시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 돈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내가 주식을 다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반환해야 되는 시점에는 빌린 거니까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가격이 내려가 있으니까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뭐 100만 원 돈 주식이 50만 원이 됐다. 그럼 50만 원에다가 만약 한 줄 빌렸으면 한 주 사가지고 다시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마의 차익이 생겨요? 5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생각하면은 올라야지 수익을 얻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내려갔는데도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공매도라는 기법이 있는 거지만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버스라고. 그렇죠. 인버스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또? 그거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 수익을 벌 수 있는. 그건 이제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인데 지수가 이제 하락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버스 ETF가 보통 있죠. 인버스라고 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어떤 일정 특정한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스팟성으로 먼저 매도 주문을 걸고 나중에 이제 주식을 다시 갚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차입 방식의 공매도예요. 무차입 거래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공매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내가 이제 빌린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파는 방식이 차입 방식이고, 무차입 방식은 이제 내가 아무 주식도 없어요. 주식도 없는데 그냥 내가 팔게 이러고 팔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주식을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팔아놓고서는 돈도 받았는데 주식을 실제로 못 준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왜 못 줬을까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입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게 되게 뭐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 무차익 거래 방식이 이제 허용이 되다가 결제가 주식을 이제 빌리지 않고 주문만 먼저 매도 주문만 걸었을 때는 이제 돈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내가 주식 인도해 줄게, 일주일 뒤에 뭐 주식을 줄게라고 해놓고서는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오른 가격에 그냥 사서 주식을 주면 그냥 손실만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건에서는 작전 세력이 들어왔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다량의 주식을 이미
누군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아예 주식이 없었어요. 시장에 주식이 없으면 주식을 사서 비싼 값이라도 사서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리 팔아놓으니까 주식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주식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가 불이행됐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아, 공매도 결제 불이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차익 거래만 허용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선 법이 바뀌었고요. 와, 이거는 들어도 모르겠다. 제가 오늘 이번 촬영하면서 역대급이에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무차익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무차익 공매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뭐 10% 이상 하락했을 때만 금지하는 뭐 나라도 있고 아니면 항상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부분 나라는 무차익 공매도 자체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차익 공매도만 허락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냥 공매도 자체를 우리나라는 지금 금지를 좀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그 리먼 사태 때도 리만 브라더스. 네, 그때도 한동안 금지를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동안 금융기관에 대한 공매도 자체는 금지를 했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이제 리스크가 많이 생겨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계속해서 금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 왜 논란이 많냐면 왜 논란이 많을까요? 왜 요즘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고 많이 할까요? 일단 개미 투자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금지를 해달라고 하겠죠? 어쨌든 그걸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차익 거래를 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주식 대차 거래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개인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요? 금액 정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뭔가 어떤 만약에 세력이 있다고 치면은 네. 그 세력을 통해서 공매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 시세차익을 챙기면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해가 이거 아까 하셨던 말이랑 똑같은데. 좀 달라요. 이 얘기도 맞고 이 얘기도 맞는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공매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 그러면 나중에 시점이 되면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이냐? 호가를 이제 내가 이제 매도 주문을 넣는 가격을 지금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넣으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시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공매도를 하는 세력은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면 낮아지는 가격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통계나 실증적으로는 실제 가격 하락에 꼭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연구 결과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체감적으로는 이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아니 기관만 공매도의 한 99%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라는 건 금융 회사들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는 1%에 불과해요. 물론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개인들만 할 수 있는데도 그게 1%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 아까 이제 창호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우선은 개인들에게 주식 대차를 해주는 증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대차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빌려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빌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증권회사 같은 데서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빌려주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서비스를 하는 데는 많은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주식을 많이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선 개인은 내가 아무리 큰 손처럼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있는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이 주식을 대차 거래라고 해서 대여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빌려올 때 개인하고 기관하고 담보율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한서희라는 개인이 신한투자금융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주식 대차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려고 내가 주식 대차 계약 신청을 하면 100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만 원이요. 140%를 140만 원이요. 그러니까 14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담보로 이제 140만 원 제공을 해야 되니까 개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관은 기관들끼리 이제 약정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가 있으면 뭐 또 다른 외국의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이제 약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비율이 105%에서 120% 사이라고 해요. 금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한 105%라고 치면 조달 비용이 훨씬 더 적은 거죠, 기관이. 이거는 우리가 물론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한테는 주식 대차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죠.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을 위한 투자 시장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한 약간 불평등을 이제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러면 공매도를 했을 때 그 대상은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했을 때 대상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죠.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도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들도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난 공매도 주체는 되지 않는데 공매도를 하면 그 상대방은 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야기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불균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의 횡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한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우선은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금융 소비자 연맹이나 뭐 이런 뭐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을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횡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제도 자체가 이제 언밸런스하다거나 불공평하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실제 좀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있었나 봐요.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이제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증권시장에는 자본시장에는 시장감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제 적발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증권선물위원회라는 데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근 기사에 보니까 최근에도 지금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재를 의결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원칙적으로는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 조성자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호가를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거의 동시에 넣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주식 시장에 거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요. MTS 써보셨어요? 증권사 앱 해갖고 증권 거래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호가창 나와 있는 거 보셨죠? 네. 호가창에 이제 주문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문이 아주 없는 주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와서 어떤 가격에 이제 주식을 거래를 넣고 싶은데 그 매수 가격에 주문이 아무것도 없으면 한동안 계속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가격에 주문을 넣어야 될지도 알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에 근접하게 해서 매도 주문,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금융 투자 회사들이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인가를 받고 그 업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유지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업무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 업무를 해야 되니까 공매도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주식을 이제 자기가 매도 주문, 매수 주문 넣을 때 그 주식만큼 다 들고 있는 건 아닐 거고 계속해서 빌려와서 거래를 하기도 힘드니까 무차익 거래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시장 조성자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할 때만 이제 예외를 적용해줬는데 자기들이 시장 조성자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만 뭐 뭔가 무차익 공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약간 위반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최근에 부과를 받았죠.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좀 불만을 갖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해서 얻은 수익은 뭐 몇백억인데 과태료는 총 뭐 10억 정도밖에 안 냈다. 여러 회사들 다 합쳐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좀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은 기회가 생기면 공매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아주 이 공매도에 대한 논쟁은 되게 오래된 건데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있다가 코로나 당시에 근데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그때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가 코로나 끝나고 어느 시점에 공매도를 재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 재개하고 바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나 금리 인상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또 공매도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 공매도 금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이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한 나라는 없고 이제 만약에 공매도를 우리나라가 금지한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시장마다 다 규제가 다른데 우리나라 규제가 다른 나라 규제보다 너무 과도하게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불리하면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공매도를 또 금지하기도 어렵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하지만 불법 공매도는 확실하게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 금지를 위한 이제 조치를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제도가 약간 변화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과태료 부과만 했었는데 불법 공매도 시에 과징금하고 형벌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벌금도 훨씬 많다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태료니까 과태료 자체는 행정형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고도 좀 달라요. 그거보다 좀 낮은 수위거든요. 민사 이런 건가요 혹시? 교통범칙금 내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뭐 범칙금 많이 냈다고 해서 뭔가 빨간 줄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인 거죠. 개인들은 이게 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을 이제 변경이 됐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이득금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뭐 아까 말한 대로 공매도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였다면 500만 원짜리 250만 원에 이제 다시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을 팔고 250만 원짜리 주식 사서 갚으면 250만 원 수익이 난 거니까 이게 부당이득금액이거든요. 여기에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게 강화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좀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 또 실제로 공매도의 주체가 거의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니까 뭐 개인들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 할 만한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게 지금 많이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400억 원대인데 2.4조 원까지 늘린다고 하고 개인 대주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호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 매수 주문을 넣어주는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를 좀 악용하는 측면이 있으니 기존의 시장 조성자에게 줬던 혜택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끝에 지금 이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2022년 7월 28일자 발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이 공매도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불법 공매도와 이 공매도의 차이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